제가 오늘 이 베르나 소백 논노비스 책에서 발표할 부분은 보덴, 쿤스트슈토프, 바서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보덴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덴, 여기서 말하는 보덴은 대지 토양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대지가 왜 또 중요하냐 하면은 대지가 또 굉장히 탄소 순환에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의 전체 면적이 한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는 물이고 나머지 30% 정도가 이제 육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지는 또다시 나누면 27% 정도는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6.6%의 사막, 그리고 34%의 건조한 땅, 그리고 나머지 34%는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면적이나 어떤 분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농경지는 크게 목초지와 경작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분포는 대략 3,600만 제곱킬로미터가 목초지고, 그리고 1,400만 제곱킬로미터가 경작지로 이용이 되어 있고, 또다시 이 경작지에서는 이제 바이오매스를 가진 사료 7.5 기가톤과 식품 1.9 기가톤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체 면적은 이제 지구의 전체 면적은 농경 면적, 숲, 사막, 산, 도시 인프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농경 면적은 또 목초지와 경작지로 나누고, 그 퍼센티지는 대략 이 그래프를 통해서 유출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이 경작 면적은 전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좀 놀랐던 거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다 살고 있지만 사실 도시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체 지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정말 되게 눈꽃만큼이구나라는 어떤 인상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럼 대지가 뭐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조금 정의를 먼저 하고 있는데, 이 대지, 토양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표면에서 이 안방까지 뻗어 있는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그런 암석 이 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이랑 이제 유기체 영향을 받아서 광물과 유기물로 변하는 지각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토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전체 이제 지구 껍질 이 지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5에서 35km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토양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그 광물과 유기물로 변하는 지각의 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토양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인간, 동물, 식물 및 그리고 유기체에게 생명의 기초를 보증하는 어떤 자연적인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를 지하수와 강바닥은 토양의 일부로서 이제 두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은, 그리고 토양의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이제 절반 정도가 무기 토양 물질로 되어 있고, 3% 정도는 유기 토양 물질, 그리고 물이 25%, 그리고 토양에 녹아져 있는 공기 25%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에는 1헥타르당 약 15톤의 생물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표토 한 줌을 이제 떠서 보면은 그 안에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보다 많은 생물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지가 이제 탄소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식층에 있는 부식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식토라는 게 전체 토양 중에서 이제 유기물 중에 미세하게 분해된 부분을 말하고 있고, 분해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잔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식질 안에 살아있는 유기물의 비율은 1대2에서 1대6까지로 이제 지역에 따라 기후에 따라 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부식질은 초원이 보통 네 배 정도 많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경작지보다. 왜냐하면 경작지에서는 이제 농작물을 기르고 거기 수확하고 또 경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괴가 돼서 부식질이 초원에 더 풍부하게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부식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추운 기후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따뜻한 기후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따뜻한 기후나 열대우림 같은 곳에서는 유기물들이 죽고 빠르게 다시 성장하는 게 되게 잦아서 그 부식층이 되게 작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식층에서 탄소 저장 능력이 매우 낮아서 부식성은 이제 추운 기후에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 토양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라고 하면은 보통 10cm 정도 토양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20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왜냐면은 어 이 처음 그러니까 이 토양 형성이 되기 이전에 처음 시작된 토양의 양의 탄소 함량이 매우 낮아서 생물학적 활동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토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나뭇잎이나 뭐 거름 같은 게 이제 토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되게 느리기 때문에 10cm 형성되는데 2000년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토양에 저장된 탄소가 대부분 46%는 전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개국 안에 다 토양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1위는 러시아의 추운 지방인 러시아의 133기가톤 정도가 저장되어 있고 마지막 10등에는 콩고의 10기가톤 정도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1위부터 9위까지의 국가들이 대부분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열대 지역이나 온대 지역은 되게 낮은 양의 그 탄소 저장, 토양이 탄소 저장 능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반면에 아한대 생태계라고 불리는 북반구 50에서 70도 위도에 되는 지역은 굉장히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이제 가장 큰 탄소 저장소라고 해요. 이 전체 지구에서 우리가 목재, 나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실 토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기보다 3배, 그 지상 생물체보다 3배의 양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탄 토양이란 게 있는데 이제 토탄 토양이 뭐냐면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토양인데 되게 오랜 기간 동안을 거쳐서 수천 수만 년 동안을 거쳐서 그 이 토탄 토양에는 이제 550에서 600기가톤 정도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이 양은 전체 숲에 있는 토양을 통해서 흡수하는 탄소량과 그리고 숲 자체 나무나 뭐 식물 통해서 흡수하고 있는 탄소량이 합한 것만큼의 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토탄 토양이 이 대기의 CO2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사실 엄청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저자는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양이 건조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토양 내 수분이 감소가 되면은 이제 공기나 산소가 토양으로 점점 더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활동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토양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탄소를 미생물들이 분해시키면서 온실 효과를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음,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경작된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이제 황폐화시키는데 그러면은 이 농업을 컨트롤함으로써 이 좋은 토양을 만들고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을 늘려서 이산화탄소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 하기는 장기적으로 탄소 감소는 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이 그 사람들 인류가 세계 토양을 이제 많이 열화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8% 정도로 추가 열화가 돼서 거의 33% 정도는 이미 다 열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열화라는 거는 이제 어 그 물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토양이 쉽게 말하면 토양이 더 이상 그 이산화탄소를 이전만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기엔 좀 어렵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역 거래도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17년 기준으로 이제 열대 삼림 지역의 벌목의 약 한 16%는 EU와의 무역 거래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제 품목으로는 콩이 한 30% 정도, 그리고 팜유 24%, 그다음 뭐 목제품, 카카오 등이 그 대상인데 예를 들면은 브라질에서는 사실 그 같은 양의 어떤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독일 땅 기준으로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 갖고 있는 토양의 질이나 어떤 기후의 조건을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사실 그 면적 같은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더 큰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어떤 토양에는 광물이나 어떤 영양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거를 같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면적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역 거래의 어떤 조약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벌목의 전체 2017년 기준으로 1억 1,600만 톤의 CO2 배출을 유발하는데, 이거는 EU 농업 배출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통계에서는 이 산림이나 토양 열화 및 벌채로 인한 CO2 격리 능력 상실에 대한 그 어떤 그 팩터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를 보면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땅을 파야 되고, 그러면서 토양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건설에 필요한 이 토양이 건설에 이제 토양이 필요하게 되는데, 독일 정부의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원래는 특정 양을 이제 줄이기로 했었는데 실패해서 2030년까지 연장을 한 사례가 있고, 근데 이제 모범 사례로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8일에 토양 전략이란 거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새로 건설되는 어떤 건물이나 건축이나 어떤 인프라, 어떤 이런 어떤 건설 산업에 관해서 필요한 토양이 사용된 토양의 양이 또 다른 어느 곳에서 동일한 양이 다시 생성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을 이제 둠으로써 전체 토양의 양을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는 어떤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각 이 토양이 어떤 용도에 의해서 많이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만큼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대지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쿤스트stoff의 플라스틱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넓게 보면은 그냥 모든 합성을 통해서 생산된 물질을 우리가 다 플라스틱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탄소 화합물로부터 합성 또는 반합성을 통해서 생성되는 모든 비금속 고분자 물질을 플라스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세계에서 이제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각 이제 플라스틱을 통해서 생성된 어떤 제품, 물건들이 얼마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포장 분야는 이제 반년 정도, 그리고 중고 물품 뭐 이런 거는 3년, 의류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포장 분야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면 건설 산업에서 이제 플라스틱은 주로 코팅이나 밀봉, 단열, 배관, 전기 부품, 피복 등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는 의료 기술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플라스틱의 이제 분야별 생산량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여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포장 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6%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분야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16%. 근데 이제 건설 분야가 다른 분야랑 좀 다른 플라스틱 사용에 있어서 다른 점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이 수십 년간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용된 플라스틱이 그 건물에 남아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 근데 이제 그 건축에 필요한 플라스틱은 주로 그 폐기물의 양은 주로 건축 자재나 제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이 플라스틱의 폐기는 건물이 이제 해체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 건설 산업에 있어서 플라스틱 사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9년까지 전 세계 약 4억 7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라스틱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했냐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사실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그 전체 양의 56%가 되는 플라스틱을 생산을 했고, 1960년대부터 이제 사용을 했고,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플라스틱은 값싼 제품으로 이제 간주되면서 일회성으로만 이제 사용하는 어떤 개념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통제되지 않은 채로 폐기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또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전체 얼마만큼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소비 및 생산에 대한 얘기인데 2017년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전 1180만 톤이 생산이 됐고,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또 이제 이 플라스틱 사용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점은 이 다른 분야들은 폐기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포장을 제외하고, 포장은 뭐 그대로 사실 포장을 뜯어내면 그거 자체가 폐기물이 돼버리니까 전체가 다 그 폐기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건설 분야는 이제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건설 분야에서 특히 이 폐기물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 기준으로는 1인당 약 2016년에 1인당 약 38kg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배출했는데, 이거보다 많은 나라는 이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말고는 이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독일에서는 제가 살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여기도 플라스틱 사용을 되게 덜 하고 재활용도 많이 하고 판트 시스템도 있고 한 나라라서 그 사용량이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보다 많은 나라가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물 부분인데 이 부분 되게 짧으니까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물은 사실 건설 부분에 필요한 물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그 양은 되게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이런 산업 생산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지만 건물을 운영할 때 있어서도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폐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을 이제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지구 전체 이제 물의 면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7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사실 3.5%는 그 민물, 그러니까 강, 호수 이런 부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소금물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0.3, 전체 물 중에 이제 0.3%만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걸 읽으면서 물 부족 혹은 물 공급에 되게 전 세계적으로 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수가 인구의 절반 정도는 1년 중에 한 달 정도는 충분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게 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물 부족 겪고 있는 인구도 한 30억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1년 내내 항상 물 부족을 겪는 사람들은 약 5억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물 소비량에 관한 건데, 어, 이제 1인당 소비량은 이제 가정, 산업, 농업 한 국가에서 총 사용된 양을 전체 합해서 이제 인구수로 나눈 이제 지수고요. 그 수치를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저자가 이 얘기하는 말은 이제 독일이나 벨기에나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 다소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다소 책임감 있게 가정이나 산업에서 좀 물을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에스토니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배 가량의 많은 물을 사용함으로써 좀 무책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이 든 거는 사실 이 아까 저자가 얘기했듯이 물의 사용은 어떤 그 농업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물의 양을 더 많이 사용해야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래프의 지수가 조금 좀 단편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삼부 세 번째 책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그 최근에 한국 그 갯벌이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뭐 CO2랑은 관계없지만 그 멸종위기의 생물들의 중요한 서식지로 이제 판단이 돼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갯벌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양의 CO2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찾아봤는데, 약 그 양이 이미 저장하고 있는 양은 한 1300만 톤 정도 되고, 그리고 연간 26만 톤의 CO2를 또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또 중요한 정책 사업 중에 2050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 그 스터디 하는 거랑 같이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건설 분야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그러면 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디스쿠시온으로 가져왔습니다.